반갑습니다. 저는 구룡학번입니다. 여러분들 몇 학번이시죠? 1, 6이요? 저랑 딱 20년 차이 나네요. 제가 나이를 진짜 많이 먹었다는 게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늙는데 이게 정신은 멘탈은 잘 안 늙어요. 그래서 항상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 의식 수준은 한 96년, 97년도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딱 성장이 멈춰 있고 이렇게 겉만 오늘 피부를 다룰 건데 외피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 든 걸 모르는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 강의를 와서 학생들을 볼 때마다 내가 참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가지면서 그 시절이 많이 생각나고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선배고 이제 제 모교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것들 제가 이제 경험했던 혹은 시행착오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뭐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전달해 주고 싶어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양도 방대하고 일단 오늘은 이게 이제 피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의학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치료하기 힘든 아토피를 비롯한 다양한 질환들을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구나. 한의학이라는 게 참 가능성이 있고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느낌은 이런 이미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는 처음인데 오 교수님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도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처음이에요. 네, 왜냐면 어제 선배님 강의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저를 2시간 안에 어차피 못할 것 같다 싶어서 제 형식을 좀 바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뭐 초반에는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1시간 이후에는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부과에 대한 강의를 하시기 전에 이제 소개를 위해서 한의대를 졸업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피부과로 이제 이렇게 전문 과목을 설정하게 되셨는지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죠? 드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친구학 전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졸업을 하고 제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개원하는 게 거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었거든요. 뭐 한의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개원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한의원을 준비하면 이제 한 달 전부터 뭐 입지 계약을 하고 뭐 인테리어 도면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다 해놓고 이제 일주일 뒤가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피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침은 놓을 줄 알겠고, 뭐 약은 쓰겠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추나, 그때도 추나를 많이 했었는데 추나도 배우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밤에 이제 누웠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내가 개원을 했는데 피부 환자가 오면 어떡하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이거 한번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전국에 있는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들을 리서치를 했죠.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고 좀 강의를 들을 만한 원장님이 계시면 일단 찾아를 가요. 근데 보통 그 지점에 가면 한 8, 90%는 문전 학대는 아니죠. 문전 확대를 받습니다. 뭐 나머지 한 10%, 20% 원장님들이 만나주기도 하고 좀 대화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뭐 일단 모교 출신이 아니면 모교나 뭐 이런 지인이 아니면 거의 뭐 문전 박대를 당하죠. 학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찾아갔던 분이 이제 저희 뭐 선배님도 아니시고 그 당시에 뭐 한국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흔쾌히 그럼 자네 뭐 일주일 동안 실습을 해보라.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습을 잘했어요. 잘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병원 인테리어 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내려가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자네 나랑 같이 해볼 생각이 없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만요. 내일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도 다 바꾸고 이게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만 달라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한의사라서 일단 우리 사모님께 허락을 득해야 된다 해서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집사람이랑 상의하고 결정을 했죠. 이제 피부를 전문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이제 인테리어 바꾸고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이제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요 이야기를 이제 우리 박 원장님 입을 통해서 드리는 이유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준비 없이 그냥 한의대에 와서 물론 그걸 준비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 순간을 이제 다시 뒤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이 변곡점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짚어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아마 뒤에 1시간 동안은 피부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가 이제 소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생기한의원 네트워크의 대표로 계신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한의원들 연합이기 때문에 배워두시고 알아두시고 저분들이 그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보는지 아시면 공부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잠깐 듣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대상이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세포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초중고를 다녀오면서 당연히 그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한의학적인 언어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 상식이 세포가 있고 이게 사람이지. 근데 한의학적인 언어는 사람은 꽃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이씨 무슨 소리지? 사람이 왜 꽃이지? 꽃이 봄에는 이렇게 피고 여름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뭐 생자화, 수장 이런 표현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언어의 체계가 되게 달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막상 임상에 들어가서 치료를 할 때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구조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사람은 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꽃이 시들었네 이거는 물어주면 되겠네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뼈 부러지고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 가서 기워야 되고 하죠. 근데 특히 피부 같은 경우는 이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뻔히 보이고 피부의 기본적인 해부 구조, 피부 과학적인 구조, 생리적인 구조는 다 밝혀져 있어요. 근데 뭔가 핵심이 없어. 그래서 치료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레이저로 점 빼는 거 아니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뭘 놓치고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어쨌든 현 시대의 이 서양의학적인 패러다임, 서양의학적인 헤게모니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양방도 아니고 한방도 아니에요. 그죠? 피부과학적인 구조를 아는 건 이건 팩트란 말이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인삼을 구조적으로 분해해서 사포닌이 맞네? 뭐 사포닌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있죠? 그럼 그 물질들을 결합하면 인삼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피부를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피부 무게는 5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내 체중의 16%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5kg랑 16%가 그죠? 16%는 뭐냐면 이제 피부를 표피, 진피, 피하, 지방까지 계산했을 때 내 체중의 16%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피부 면적은 2제곱미터. 2제곱미터면 보통 1.4 곱하기 1.4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뭐 저는 이제 한 반평, 3.3제곱미터로 따지면 한 평에 딱 절반인 반평 되는 구조예요. 이 반평에서 굉장히 많은 무게로 따지면 가장 무겁다는 뇌보다 더 무거운 그런 무게고요.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가장 이제 피부를 내장기로 본다면 인체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 그런 장기 조직이에요. 2제곱미터인데 이걸 쫙 핀다면 18제곱미터까지도 펼쳐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크고 넓다.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외피 바깥에 있으면서 넓은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기능은 제가 그 대한 피부과 학회에서 나온 그 피부과학책 2014년도 개정판에 나와 있는 책에서 정확하게 옮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피부는 보호하고 있다. 피부는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피부는 체온 조절을 하고 있다. 피부는 비타민 D 합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서양의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 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밥 먹는 것 같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피부의 주 기능이 보호일까? 저는 여기에 의문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피부의 기능은 보호 기능이 맞아. 보호 기능 충분히 맞아요. 제가 이제 동의보감에서 설명할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피부의 기능에 정말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양의학에서 기술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피부는 배설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부를 직관적으로 보면 구멍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피부에 털 나와 있는 모공, 털구멍, 땀 나오는 땀구멍. 근데 서양의학적인 피부 패러다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 2가지 구멍, 보면 보이는 이 2가지 구멍을 피부 부속기라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루고 있지도 않아. 피부의 기능에서 배설 기능 없어요. 뭐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배설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거죠.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건데, 과연 인간이
이 내 밖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대세적인 의견이에요. 그냥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걸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밖에 잘 몰라요. 내 밖을 잘 모른다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만으로도 이걸 파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어쨌든 서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아니 왜 배설 기능이 빠져 있어?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양의학을 무수하게 공부를 할 건데 이 관점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고요. 피부에 생기는 대부분의 병증은 염증이에요. 뭐 외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염증은 습진성 피부염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다 아시죠? 피부 표피층은 기저층부터 유구층, 과리층, 투명층, 각질층까지 5개 층으로, 물론 이제 투명층은 각질층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사실 투명층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바닥, 발바닥 위주로 있고요. 손발바닥에서 두꺼운 곳에 일부 존재하고 대부분의 피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 뭐 4개 층으로 보셔도 무관할 건데요. 일단 여기를 한번 보면요. 사실 표피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죠? 표피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표피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저 표피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28일을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제 기저층에서 과립층까지 투명층까지 올라오는데 뭐 최소 14일 걸린다고 하고 각질층으로도 14일까지 되는데 여기서 그럼 도대체 뭘 먹고 버티냐? 뻔하죠, 그죠? 이 진피층에 있는 이 모세혈관, 이 혈관총에서부터 이제 영양분을 받을 건데 왜 이제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이 구조로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표피층에는 혈관을 존재해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요한 게 이제 진피층에 몰려 있죠, 그죠? 진피층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이 됩니다. 이 모세혈관, 혈관, 신경,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림프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구조일 텐데 이 기저층은 보통 한 장 내지 3장 정도로 되어 있고요. 기저층에서 그러니까 피부 표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질 형성 세포예요. 이 각질 형성 세포가 기저층에 있고요. 유구층에 있고 과립층까지도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이 소실되고 피부 세포 사멸 이론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죽어간다고 보는 거죠. 죽어간다고 보고 이제 마지막 각질층을 형성해서 이제 우리 외피를 보호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도 있겠지만 이 바깥쪽에 각질층이죠. 사실 이게 이제 세포가 죽어간다고 표현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각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28일을 주기로 정상적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반응들이 잘 생겨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피부 표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예요. 그래서 기저층, 유구층, 과리층에 전부 다 존재해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있죠. 이 색깔을 구분하는 게 멜라닌 세포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멜라닌 세포는 사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이제 구조나 이런 이제 기능에서 좀 차이가 나면서 색을 조절한, 그러니까 색이 발현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멜라닌 세포가 보통 이 기저막에 각질 형성 세포가 이제 10개 있을 때 1개, 9개 있을 때 1개, 이 정도 구조로 분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임상에서 제가 왜 굳이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이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거는 뭐 소문에도 나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양기예요. 양기에 의한 반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피부병 환자들은 피부가 얇고 하얘요. 이 멜라닌 세포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구분 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인들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멜라닌 세포가 잘 분비가 되는 친구들은 병이 없어요. 피부의 병증이, 주된 병증이 제가 피부염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염증이 없어요. 사실 각질 형성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뭐 각질 형성 세포가 표피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사람 10명하고 귀인이 1명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1명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라닌 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에 비해서 푸대접을 받죠.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연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임상을 치료를 하다 보면 이 멜라닌 세포가 엄청 중요하구나. 아니 약을 뭘 쓸까, 침을 뭘 넣을까 고민하기 전에 일광욕 시키면 다 낫네. 지금 약간 과장이 있어요, 제가. 일광욕을 시키면 좋아지네? 이게 왜 그렇지?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한 거지. 임상을 하다 보면 온갖 약을 써도 잘 안 되는데, 원장님 저 해운대 한번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겨울에 동남아 갔다 왔더니, 괌에 갔다 왔더니, 뭐 하와이 갔다 왔더니 좋아졌어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멜라닌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멜라닌 세포에서 엄청난 색소를 분비를 하죠. 그 분비하는 것들이 사실은 피부에 엄청난 대사를 만들어내고, 피부 장벽하고는 좀 다른데, 피부 장벽은 각질층이 있기 때문에 피부 표피층을 튼튼하게 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후에 또 이런 멜라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피부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파고 최신지견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언노운으로 끝나요. 잘 모르겠다 이거죠. 멜라닌 세포 대사도 비슷해요. 그래서 피부에 문신을 못 지우는 거예요. 문신 만들긴 쉽죠. 문신 레이저를 못 지워요. 흉터 엄청나게 생기고요. 완벽하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각질 형성 세포 못지않게 멜라닌 세포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멜라닌 세포가 여기 기점막에 이제 각질 형성 세포랑 붙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색소들을 분비하면서 뭔가 표피를 강화하거나 표피 자체의 어떤 반응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기저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메르켈 세포죠. 진피층까지만 신경과 혈관이 있기 때문에 표피층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죠.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메르켈 세포가 있기 때문에 표피층에도 신경이, 이 메르켈 세포의 이제 진피층까지 올라오는 신경 종말 말단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 이야기를 잠깐 꺼내고 갈 거예요. 피부의 병증은, 주된 병증은 피부염이에요. 우리가 피부를 알고 피부를 연구하는 목적은 나중에 피부병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아카데믹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피부를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임상하기 때문에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아카데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피부염은 가려워요.
가려운 게 90%예요. 그것도. 그리고 혹은 좀 더 심해지면 따갑거나 아프다고 해요. 어떤 신경에 있어서 굉장히 가려움증과 통증이 동반되는 걸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과 메르켈 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피부의 신경이 얼마나 오묘하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가렵게 아프게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거나 좋은 감정을 느낄 때 혹은 이제 다른 감정이 되죠. 그죠? 뭐 애무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 사실 아직까지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떤 부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렵고 아픈 반응을 하지만 또 어떤 데에서는 또 굉장히 뭐 전기가 찌릿찌릿하거나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죠. 손을 잡으면 뭐 전기가 느끼거나 이런 신경 반응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긁어요. 본인 몸을 엄청 긁고 자꾸 만져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보호 기능으로 보는데 본인이 본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임상에서 이 피부 제가 왜 이 메르켈 세포 신경을 계속 이야기하면 피부 질환을 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긁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만지고 긁으면서 스크래치가 나면서 2차 감염이 되고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서 심각해져요. 근데 왜 인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인 몸을 만지게 설정을 해놨을까? 이게 이제 피부 신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된 화두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원시인들에 있었을 때는 피부에 뭔가 진드기였거나 뭐 벌레 이런 것들 공격했을 때 손을 이용해서 소가 속꼬리를 이용해서 파리를 이렇게 몰아내듯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실 그런 관점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서로 포옹하고 허그하고 연애하면서 엄청난 신경적인 반응을 가지면서 이 피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호르몬 자체도 수십 종류라고 해요. 최신 지견에 따르면 멜라토닌이나 세라토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 대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림프순환계. 근데 그것들이 내 몸을 보호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상을 하다 보면 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 사람을 만지게는 못하게 돼. 만지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느끼는 안정감을 뭘로 줄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찾은 게 웹드레싱이에요. 스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임상할 때 웹드레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웹드레싱에서부터 신경 메르켈 세포까지 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웹드레싱 하는 재료가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무슨 색이죠? 무슨 색일 것 같아요? 흰색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연결이 되죠. 오행 소통으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피부를 보고 임상을 하고 한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런 제품을 제가 또 개발을 했어요. 오 교수님 방에 가방을 기분 좋게 던지고 왔는데 거기 안에 있네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피부 환자분들이 흰색의 뭔가 촉촉한 것들을 피부에 대주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져요. 근데 그거 이미 양방에서 이미 다 찾아놓고요. 피부 아틀라스 책에 보면 웹드레싱이 제일 좋다. 빵빵빵빵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해요.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미라처럼 좀 만들어주는데 뭐 대학병원의 피부과 환자들이 입원할 확률들은 별로 없어요. 피부의 표피층에 그것도 기저층에 메르켈 세포를 하면서 웹드레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웹 드레싱의 주된 재료가 거즈를 하는 건데요. 생리식염수 묻혀서 거즈를 하는 거. 생리식염수 거즈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한 10분, 15분. 혹은 뭐 이제 거즈 대고 그 위에 바로 생리식염수를 붓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껏 기저청했네 두피에. 10분, 5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